사망의 때 아닌 추격전이 한밤에 벌어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린이날 밤 한 10시 반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이제 뒤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일단 무슨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자, 저기 멀리 이제 흰색 승용차 보이시죠? 네네. 저 차요. 네,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후진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걸 경찰이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곧장 차량 추격에 나서는데요. 승용차 운전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도망을 치는데요. 어이구. 네, 무려 300m를 달하는 운전자. 그런데 큰일이네요. 결국 막다른 길에 막혀버렸습니다. 아하. 자, 경찰이 차에 내려서 이제 운전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차 지나가네요, 지금. 네. 과연 이대로 추격전이 끝났을까요? 네. 아무리 그래도 도망을 쳐도 김유진 아나운서 어쨌든 막다른 게 딱 다가섰으니까 도망칠 데가 없었겠죠. 아닙니다. 이 운전자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길이 막히니까 차를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치기 아이고.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황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전자는요, 경찰관을 뿌리치고 이제 맨몸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아이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함께 추격에 나섰는데도 잘만 빠져나가고요. 어이구. 애꿎은 시민들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이제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제 달려나오는 남성의 스피드 장난이 아니죠. 세상에. 아이고. 몸을 날려도 역부족인 상황. 그런데 마침 운전자가 도망친 방향이 해변 쪽이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드디어 이 운전자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저 마치 스포츠의 럭비나 미식축구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리저리 도망가는 막 수비수가 잡는 것처럼. 그런데 당시의 저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잡아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잡았는데 다시 이렇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바로 놓치게 돼서. 저 시민들의 합세 덕분에 검거를 했을까요? 어떻게 잡았을까 또 궁금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사실 저걸 보니까 진짜 럭비하는 것 같네요. 신체적으로 이게 달리는데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이제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갖다 세워놓고 저렇게 도주해봐야 차적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사실 저 앞에 이제 바다가 있어가지고 아 이제 드디어 잡았구나라고 정말 했는데 막다른 곳이네 이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수륙 양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지에서 있다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네. 대박 사건. 바로 저 바다입니다. 저 바다로 뛰어드는 건데 현장에 있던 경찰분들, 시민분들, 최현미 변호사님 설마 바다로 상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바다로 뛰어들었던 남성이 처음에 도망을 치게 된 게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가 도망을 친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는 술을 마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렇게 밤바다로 뛰어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경찰이 해경 선박 3척을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 또 처음으로 저 남성이 뛰어들었을 때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빠진 건 줄 알고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까지 아이고.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애꿎게 시민분이 큰 변을 당하실 뻔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바다로 이제 수영을 갔어요. 가고 그때 구하려고 구명이하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던지를 냈는데 그때 사라졌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저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바다로 뛰어든 운전자를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 운전자가 뛰어든 바다가 1년 내내 수영이 금지된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그래요? 때문입니다. 파도가 바로 들어오고요.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평소에도 실종당하거나 변사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아이고, 그런 세상에. 곳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나 해경 입장에서는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인데 이 운전자의 생명, 안전이 걱정됐기 때문에 뭐 해경도 출동하고 굉장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더욱 운전자가 걱정되는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바다로 뛰어든 지 3시간 뒤에 운전자의 행적을 포착을 했습니다. 어허. 바다에서 발견됐느냐? 아닙니다. 어디서 발견됐느냐? 바로 편의점에서 행적이 포착됐는데 아까 두고 간 차량에서 이 소유주를 조회를 했고요. 이 해당 소유주의 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를 했더니 네. 3시간 뒤에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을 포착을 한 겁니다. 야, 아니 그렇다면
다시 곰곰이 뒤집어 보면 저 사람이 바다에 뛰어든 뒤에도 일단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던 거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 문제 운전자는 특수부대 출신의 현직 해양경찰관이었던 대박 겁니다. 사건. 그러다 보니까 구조직군에 있어서 또 수영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허허. 그러니까 보통은 해변을 맞닥뜨리면 포기할 법도 한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도망을 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이 딱 걸렸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잡히실 줄 알고 그렇게 도망을 쳐셨던 건지 아니면 술에 취하신 상태라 그렇게 하셨던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술은 음주는 했는데 이제 적발되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죠. 차량을 보고 아신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모습을 보고 그때 아신 건지. 이게 차조회 해가지고 차 소유주하고 소유주를 확인해가지고 본인한테 이제 나중에 연락이 됐을 때 카드 설명하고 내용을 설명했을 때 그게 이제 신분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에요. 경찰분들도 순간 마음을 졸였을 것 같아요.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는 저 운전자가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대체 이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저렇게 내뺀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5시간 만에 검거를 하고 난 뒤에 그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017%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래 0.03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5시간이나 지났고 저 사람이 그 찬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을 하는 소위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네.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이요, 즉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특수부대 해양경찰 다 불명예죠. 그러니까요. 현직 해양경찰입니다. 정말 해경 입장에서 국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요. 일단은 우리 직원이라는 게 확인된 거는 익수자가 생기고 나서 한참 후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빨리 가서 그 음주 측정을 해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 해제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 운전자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리 뭐 특수부대 출신의 해양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저 새벽에 밤에 깜깜할 때 수심도 깊고 추운 그곳에서 한 3시간 정도 수영을 한 거잖아요. 몸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본인 몸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적절로 조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나온 수치는 면허 정지보다 더 밑에 수치지만 이게 5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명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그때 먹은 술의 양이나 시간을 종합해서 역산을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 운전할 때 수치가 얼마나 됐을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사람이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아, 뭘까요? 5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 뒤에 걸렸으면 음주 입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도 피 속에 그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걸 역산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음주로 추정되는 사람들 뭐 그 과거에 방송에도 있었고요. 네. 며칠 있다 오면 못 하잖아요, 입건. 아하. 아마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징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데 도망치는데 이용하라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특수부대 다녀왔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요즘 택시 기사님들요, 손님 태우기가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한 20대 남성 승객이요, 택시 기사를 무참히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차된 택시 뒤에 한 60대 택시 기사가 쓰러져 있고요. 아이고. 2명의 남성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중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더니 그 앞에 쪼그려 앉는데요. 그리고 이 남성, 누워있는 택시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달아 가격하는 모습입니다. 택시 기사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해보지만 잔인한 폭행이 계속되니까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주변에 사람 없었어요?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이 상황을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허. 비명을 지르고 또 이 남성을 말리기 위해 소리를 치는가 하면 일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그럼 했습니다. 행동 멈춘 거예요?
하지만 가해 남성은 무서울 게 없다는데 지금 순찰차가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도 폭행을 이어갔고요. 이후에도 택시 기사를 제지하기 전까지 계속 때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끔찍한 범죄가 대체 언제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제 어린이날 밤 10시 정도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요즘에 다 10시 전에는 문을 닫으니까요. 그 시간이 된 것 같고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저 폭행 상황을 본 다른 시민의 신고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저 가해하는 저 남성 나이 20대고요. 저기 지금 안타깝게도 피해를 당하신 우리 택시기사님은 거의 60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60대 택시기사분인데요. 아버지 뻘 되는 저 택시기사 이렇게 무차별로 폭행을 했던 2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출동한 이제 경찰관들 있잖아요. 경찰관들에게 침까지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나는 20대가 아버지 뻘 훨씬 더 되는 60대 기사님한테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해요, 장해찬 평론가님.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요. 피해 택시 기사분의 택시에 탔던 승객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이 가해 남성의 경찰 조사 진술에 의하면 당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고요. 그로 인해 택시 기사분과 실랑이가 생겼고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영상을 보면 가해 남성의 양쪽 팔과 등에 문신이 매우 크게 보입니다.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남성이 혹시 조직폭력배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남성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니 왜 조직폭력배면 폭력배라고 하면 되는 거지 못 알려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야, 가해자를 보호하네요, 지금.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 공권력 약한 거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사례까지 갈 것도 없이 웬만한 선진국에서 경찰이 왔는데 계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정하게 제압을 당하거든요. 그 네. 제압 과정에서 강한 수단도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 경찰에게 침도 뱉고 계속 폭행을 하는 이런 모습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앞서 이제 택시 기사님이요.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당했어요. 걱정됩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빨이 이제 많이 치아가요? 깨졌다. 아이고. 파절됐다라고 하고 뒷머리도 찢어졌고요. 아우 세상에. 현재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러면 몇 주 진단이 나왔냐 이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꽤 그 지금 뭐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여러 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CCTV 영상에 얘가 때리는 게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진술이 굳이 없어도 이거는 사실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때린 사람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일부 들었습니다만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피해자 진술을 못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뭐 며칠 진단이나 나오겠냐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지켜보자 그러셔가지고. 세상에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 뻘 이상 되는 저 어르신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이 어제 피의자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피해자 이 택시기사분은 아직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하는데 지금 상해 등이라고 했지만 운전을 하는 운행 중의 운전자를 잠시 정차한 사이에 저렇게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운행 중의 운전자를 상해를 입힌 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거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다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 네. 저는 형도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에 나왔던 저 피의자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왜 때리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연하죠.
입이 10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저렇게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저게 진정 뉘우쳐서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얼굴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고개 숙이는 걸까요? 저 사람 마스크가 천만 다행으로 고마웠을 거예요. 마스크가 없었으면 만천하의 얼굴 다 공개됐을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고 이게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법의 처벌을 달게 받는 걸 뉴스파이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뉴스 보시면 참 세상이 흉흉하다 그러시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화요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집 앞 골목으로 나갔는데 이때 어디선가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남성이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 상황은 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피해자의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걱정돼요, 되는 진짜. 상황이잖아요. 이 피해자는 가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수차례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고 세상에. 하고요. 목격자의 신고로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황 목격했던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남자 비명 소리 듣고 저 무서워서 한 2, 3분 뒤에 있다가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었고 앞에 청년이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지나가신 청년이 심폐소생술 계속 해주시고 그런 상태에 한 119가 한 10분 있다가 와가지고 다행히 목격자분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은 되셨는데 이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미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 세상에 유족분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유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황망하겠어요. 근데 이 범행의 가해자죠. 이 가해자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본인이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죽였다라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이 가해 남성의 주거지로 바로 이제 출동을 했고요. 네. 그 주거지에서 이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사이에 과거 무슨 원한이라도 있던 거면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가해자 정 씨와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긴 했어도요. 평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모르는 사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고요. 이 가해자 정 씨의 주장일 뿐입니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상태였다. 아유 세상에.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입니까?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진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유가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이 악마 같은 사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1,000원 달라 하신 거 맞나요?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흉기는 왜 집에서 갖고 나오신 거죠? 왜 자수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자수까지 하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계획적인 범행 아닙니까? 선생님. 이웃 주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예 모르는 분인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달라고 했다는 본인 진술은 사실입니까? 정말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왜 자수를 했을까? 그 심리는 뭐예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발적 범죄는 아니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범행하고 자수하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이 동네에서 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고함 지르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좀 피해 다니는 그런 네. 사람들. 그게 지금 이제 조현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바로 이 범행을 한 당일 날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 비 오는데 뭐 우산을 누가 안 빌려줬다.
뭐 1,000원을 달라 그러는데 거절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유를 달기 위한 일종의 그런 어떤 그 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앞서 자막도 나왔죠. 이 사람이 조현병 병력이 있었고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쭉 복용해다 당일날에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 남성의 범죄가 더 악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골랐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상대를 고르는 데서는 약한 상대라고 하는 그 범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데 여성이라든가 어린애들을 만약에 본인이 범행 대상으로 고르게 되면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 중에서 건장하게 보이면은 자신의 어떤 그 범행이 좌절될까 봐 세상에. 아까 그 불행하게도 그 피해자인 60대 되는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라고 하니까 아주 뭐 정신의 어떤 온전함을 떠나서 악질적인 그런 범죄가 되겠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제목이 진짜 떠오릅니다.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처벌이 어떤 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유족에게는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연히 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뭐 죄명은 당연히 살인죄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우발적 범행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발적 범행이라는 건 그냥 나와서 순간 욱해서 주변에 있는 걸 들어서 공격을 했단 모르겠는데 흉기를 휴대하고 나왔잖아요. 흉기를 휴대하고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어도 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겠다는 걸 확실히 갖고 나온 세상에.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우발적 범행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 변수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심신미약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약을 먹지 않아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상황에서 이 병 때문에 내가 대상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내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하거나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데 본인이 지금 대상도 특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범행도 뭔지 이해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현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인정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하게 처벌돼야 할 범죄이고요. 법이 살아있다는 거 반드시 보여주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웅국 씨가요, 뺑소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김웅 씨가 지난달 24일에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그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을 하다가 네.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갔다가 떠났다. 네. 그것이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걸 보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을 해가지고 신호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고로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김은국 씨는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 당일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마약 그리고 음주 조사까지 받았지만은 그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이제 저게 상황도예요. 이 진술을 토대로 이제 만든 상황도인데 저런 상황입니다. 24 아마 용산구의 한 사거리 이촌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앞서 들으신 대로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김은국 씨가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김은국 씨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나왔어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마 상황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운전 중인 가수 김은국 씨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지금 비보 좌회전, 그러니까 청색불에 좌회전을 해야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이때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찰나에 스치듯 부딪히면서 오토바이가 지나갔는데 하지만 이 오토바이 역시도 앞서 보셨지만 황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신호를 위반한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면 장혜찬 평론가님, 이 부딪힌 정도가 심하게 부딪힌 게 아니라 언뜻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치듯이 이 부딪히면서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거리는 게 일단 모습은 포착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김웅국 씨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뺑소니가 아니다라면서 뺑소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네. 본인은 건너편 이 보행자를 보고 일단 차를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보시면 차량이 정지된 이후에 오토바이가 그대로 지나가면서 충돌했다. 그렇죠, 멈췄네, 이렇게, 네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저쪽에 오토바이에서- 보행자가 보였고, 네네.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충돌 이후에 잠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서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네. 김웅국 씨는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 데 없지요 하고 손질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걸 보다가 먼저 떠나갔다. 결국 자신이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떠나간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네. 지금 김웅국 씨 입장은 이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은 현장은 떠났지만 김웅국 씨가 후속 조치를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웅국 씨 입장은 이제 앞서서 장희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바로 차에서 내려서 뭔가 뭐 연락처를 준다든지 이렇지 않았던 것은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아무리 이제 경미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김웅국 씨가 보험회사에서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다. 어서 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일단 경미하더라도 예를 들면 김웅국 씨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면은 뺑소니, 소위 뺑소니라고 할 수 있죠. 뺑소니가 될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김웅국 씨의 주장처럼 차가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또 뺑소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김웅국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쳐다보더니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현장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후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경찰서로부터. 그렇다면 당시에 뭔가 김웅국 씨의 차량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메모를 했거나 했을 수는 있고 또는 요즘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신의 몸에 뭔가 영상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저장 장치 기록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웅국 씨 상대로 뺑소니라고 신고를 했고 이후에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웅국 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뺑소니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웅국 씨 얘기로는요. 자신이 피해자임은 물론이고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녹취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보셔야지 제가 그 진술을 그렇게 정확히 해드릴 거 아닙니까?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클 거예요. 지금 김웅국 선생님께서 이제 기존에 그 음주 뺑소니 혐의가 한 번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언론에서 또 떠들어대고 막 그런 상황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입건이 되면은 그거 그 벌금 그래도 한 2천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또 김웅국 선생님 그 뭐 재판 진행하시려면은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그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셔야 될 테니 뭐 변호사비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이만저만 종합을 했을 때 이게 김웅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이게 뺑소니 혐의로 적용됐을 때 최소 3,500이 들어가요.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지금 보세요. 이런 구체적 액수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통화는 지금 김웅국 선생님이란 표현을 쓴 거 보면 여러분 좀 감 잡으셨죠? 김웅국 씨 본인이 아니라 김웅국 씨의 지인분이 대신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지인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매니저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추정입니다. 어쨌든 김웅국 씨의 지인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뺑소니 혐의 적용됐을 때 김은국 씨가 부담해야 될 돈이 최소 3,500인데 그 돈 나한테 주면 돼요. 이런 내용을 버젓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좀 뭐 이런 일이 생겨서 뭐 김은국 씨가 전에 뭐 음주 전과도 있고 뭐 이게 뺑소니가 되면 변호사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저런 하면 내가 합의금으로 3,500원 받아야 내가 제대로 진술할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아 이거는 사실상 뺑소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면 뭐 협박까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그냥 견해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 상황 뺑소니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서 있을 때 오토바이가 부딪혔다는 것도 조금 이상은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운전하고 가면서 헬멧도 벗고 뭐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하고 가버렸으면 그걸 어떻게 수습하나요? 운전자가? 그렇죠. 본인이 괜찮다고 가버렸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이다. 초등학생이나 아이다. 그러면은 얘가 달라요. 아이가 간다 그래도.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뒤늦게 이걸 뺑소니로 신고했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들어서 이거는 지금 뭐 끝까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라는 기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건 고소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입건이 된 거고 현재 이게 뺑소니다 아니다라고 단언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뺑소니 혐의에 관련해서는 명명백백하게 CCBB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앞서 들으신 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김은국 씨 지인과 대화를 주도해 갔는데요. 계속해서 양측이 나눈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상황을 제가 이제 그 보험사 쪽 그쪽 그 사고 처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저도 이제 이런 일을 이끈 사람을 제가 옆에서 그 저희 고객을 도와주기도 해봤고, 네, 제가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빠삭히 알아요. 제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넘어가니까 일단은 제가 좀 상의를 형님이랑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다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저는 치료를 못 받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저는 답답하고 솔직히 화가 나요. 장혜찬 평론가님,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당히 당당하게 일단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내가 오히려 김은국 씨 측 사정 봐주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일을 잘 원만하게 풀려고 하는 거 지금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김은국 씨 지인이 김은국 씨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좀 불만이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은국 씨에 의하면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은국 씨 본인과 직접 통화 연결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100% 피해자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교통사고 과실 비율 따지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우리가 블랙박스에서 본 상황대로라면 완전히 100% 김은국 씨만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경찰 조사나 보험사들도 각자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도 김은국 씨가 의도적으로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미처 현장 수습할 겨를도 없이 지금 김은국 씨 주장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힘든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만 알려졌고 만약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 녹취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상당히 김은국 씨가 곤경에 처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불거졌을 때 또 김은국 씨가 공인인데다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블랙박스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다소 반전되는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를 보고 나니까 뺑소니가 맞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불거져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네. 이 김은국 씨 측에서는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함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또 많이 성찰하고 몸조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증빙 자료로는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경찰 조사로 CCTV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것이 다 2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하고 녹취록. 그걸 보고 이제 경찰이 그 수사를 해 나갈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좀 더하면 네. 이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갔는데 어디서 상해를 입은 것인지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 실체, 사건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어느 쪽, 오토바이 운전자든 김은국 씨든 양쪽 모두 억울함은 없도록 반드시 경찰 조사가 CCTV를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오랜만에 TV를 통해서 모습을 전한, 인사를 전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와 노영국 씨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지금 노영국 씨 나이가 어떻게 되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진짜.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74살. 대박 사건. 완전 지금 초동안입니다. 초동안. 근데 사실 지금 일단은 저 노래가 그러니까 진성 씨 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성 씨가 저 위에 앉아 있어요. 심사위원 앉아 있죠.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성 씨가 어떻게 느껴져야 굉장히 중요한데 진성 씨가 굉장히 프로다운 멤버가 절실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라운드는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좀 아쉬우셨었나 봐요.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노래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표정이나 이런 것들 2라운드엔 더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무대 물론 배우이기 때문에 카메라 울렁증 같은 건 없겠지만 정말 뭐 떨거나 그러기 전 저 긴장감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노련한 무대 매너를 네. 선보이셨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50년 가까운 연예 활동 기간에서 나오는 관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영국 씨가요, 1974년에 MBC 7체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셨다고 해요. 이후에 중후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후에 또 가수로도 변신을 하셨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했던 3집 수록곡 최고의 여인이란 곡이 전국 노래교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1집도 아니고 3집을 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가수가 되셨냐 이런 야. 질문에 대해서 노영국 씨는 어렸을 때 집에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너무 고요했는데 이럴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 외로울 때 노래를 부를 때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 야.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 다른데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러나 주부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주고 나만을 사랑하는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오로지 나만의 여자. 이 세상의 최고의 여인. 일흔이 넘어도 도전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긴 한데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노영국 씨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되게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인데
그동안 뭐 하셨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영국 씨가 사실은 이렇게 순탄하게만 이제 삶을 살아오신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988년에 배우 서갑숙 씨 기억하시죠? 배우 아, 서갑숙 네네. 씨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아의 2딸도 얻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9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이혼을 했을까가 이 서갑숙 씨가 그 당시에 쓴 책 수필이 있었는데 어허. 그 수필의 내용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러한 루머가 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서갑숙 씨가 수필을 썼을 때 사실은 이 노영국 씨가 그 책 안에 내 얘기는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실제로 책 내용 안에는 노영국 씨와 얘기는 별로 없는데 그 당시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이제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이 노영국 씨랑 서갑숙 씨의 부부의 관계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었고 그러한 이제 홍보 때문에 결국은 이 책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노영국 씨에 따르면 사실 그게 아니고 고부 갈등이 이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책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결혼 생활 당시에요. 이 서갑숙 씨를 힘들게 했던 고부 갈등 이에 대해서 노영국 씨가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환경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특수한 환경이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 또 이 동생들이 다 와서 같이 살았으니까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내가 시골의 그 유교적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남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견디다가 못해서 집을 나간 거고 그거 다 내 잘못이고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런 유감이 없어요. 서로가 그 마음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은 있죠. 세상에 장해찬 평남 예전엔 진짜 그런 분들 많았을 텐데 장남의 무게란 게 있잖아요. 동생들 다 거느렸네요 세상에.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전 부인이 서갑숙 씨에게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는 1997년입니다.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었고요. 이혼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이 노영국 씨는 10년 정도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같은 10년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혼의 여파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요. 귀가 얇다 보니 사기를 자주 당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 경제적으로도 그 10년 동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영국 씨가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세상에 손을 내밀어준 분이 계셨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네. 저기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옷을 어떤 게 입는 게 좋을까? 한번 보여주진 않을 뭐 입을 갈 건가? 턱시도는 어떨까? 턱시도? 턱시도는 좀 그렇잖아요. 그게 좋아. 그거 코아트색 와이셔츠에다가 그거 하면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넥타이하고. 내 생각도 그래. 근데 이제 와이프는 원래 또 패션 디자이너 출신에다가 감각이 있으니까. 네. 지금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윤성 교수님, 저 휴대전화 속 영상통화 나누는 분이 누굴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노영국 씨가 이 서갑숙 씨하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근 한 10년간 공백이 있었고 상당히 본인이 이제 그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저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이 가운데서 다리를 놔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저분이 바로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 안영순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전에 아마 이제 이분이 연극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무대 의상 디자이너로 이전에 한번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영국 씨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안영순 씨를 두 번 만났을 때 자기 집에 데려가서 누추한 방을 보여주면서 나는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안영순 씨가 이 노영국 씨의 세 가지 점을 들었는데 네. 건강하고 성실하고 순수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 사실 이혼이라는 게요. 특히 어떤 모든 연예인 다 그러겠습니다만 결혼 생활 오래 지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때 많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 노영국 씨도 예외는 아니었나 봐요. 이혼 후에 방송 출연도 끊게 되고요. 힘든 생활의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앞서 보셨죠? 보이스킹 도전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이스킹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보세요. 이게 보이스킹 나가기 위해서 아마 자택에서 집에서 노래방 기계로 연습하는 모양 같은데요. 사실 앞서 이제 노영국 씨가 70이 넘었는데도 동안이다라는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정말로 여전히 자신을 관리하는 게 사랑받는 비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이제 안영순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건강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점이 좋았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도 70이 넘은 노영국 씨를 향한 시청자분들 그리고 과거의 팬이었던 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영상일 거예요. 앞으로 노영국 씨의 70이 넘은 삶의 인생에도 그 꽃길만 펼쳐지길 많은 분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